6강. 이 기본적인 내용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표준화 시험 위주 교육을 해갖고, 이게 뭡니까? 표준화 시험이라는 게 전국 모의고사를 말합니다. 전국 모의고사 점수대로 시험을 치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을 학교 평균을 높여야 되니까. 왜 학교 평균을 높여야 되는데요? 이거 뭐예요? 학교 점수 낮으면은 돈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과 관련을 지으니 쌤들이 돈 받아야 되니까 뭐 한다고? 공부 못하는 아들 평균 높이는데 학교 평균을 높이는데 투입이 되면 시험 대비나 열심히 하고 있겠지. 그러면 무슨 공부가 재밌어지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전국 모의고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런가 봅니다. 뭐 대충 그딴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조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체제에 불안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재정 지원을 표준화 시험 점수와 결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학교 체제의 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평균 높은 학교에다가 시험 점수 높은 학교에다가 돈을 주겠다. 그럼 돈 받으려고 하면은 애들이 뭐 해야 되노? 무식하게 열심히 달달 외우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점수 낮은 애들을 점수 높이는데 교육 과정이 집중되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파탄 날 거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화된 학습 형태를 위한 시간이라는 말은 학교 쌤이 가르치고 싶은 거를 아들 수준에 맞게 수준별 학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잘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우리 요번 학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요. 많이 배우지 말고 한 가지 정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아요. 원래 이게 미국식 교육 방식이었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모의고사 대비나 열심히 합시다. 이딴 소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왜? 지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 교육 형태를 보고 따라하는 짓인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육 성취도 수준이 세계에서 몇 등 갈 정도로 엄청나게 높거든. 아니 높아 비거든. 진짜 높은 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러니 어떤 폐해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쌤은 쌤대로 피곤하고 쌤은 쌤대로 피곤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피곤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번 정도는 읽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요 뭐 대단하게 볼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놔 보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형 문제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만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순서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순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지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모든 글 속에는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주셔야지 그냥 써져 있는 글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읽고 있으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내용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칠 때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2번. 성인 뇌의 적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쌤, 이거 저번에 수업할 때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인 뇌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성이라는 말 말고 가소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뇌가소성. 무슨 단어를 왜 안 하라 그랬습니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플라스틱 성질. 플라스티시티라는 단어가 뇌가소성,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의 뇌는
기본적으로 아가야처럼 아가야의 뇌처럼 발달 중인 애가 아니고 이미 발달을 끝냈단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뉴런, 모든 연결부가 다 있는 이미 완성될 만큼 완성된 것, 고정된 것으로 실제로 널리 믿어졌다라는 것은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고, 옛날에 그랬다 뒤에는 진짜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냐고. 오랫동안 이거 딱 보는 순간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는 뭐겠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가 무조건 따라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사이에 뭐가 있노? 뭐 그 말이 맞다라는 말이 이렇게 더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심해 주셔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거는 이 하지만 뒷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갈 자리를 잘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얘가 들어갈 자리도 당연히 잘 보셔야지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믿어왔던 생각,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 즉 남들의 생각. 남들의 생각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남들의 근거가 나와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라는 말은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근거가 나올 차례잖아요. 그러니 글이 이어질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뒤에는 여기에 남의 주장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에 해당한다고? 남의 주장의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남의 주장과 근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주장이 나오고, 그러면 뒤에는 이어질 내용이 뭐겠냐고. 누가 봐도 근거가 주장이 있으면 다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1, 2, 3, 4에 대한 순서를 정확하게 익혀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글에는 스토리 라인이 존재합니다. 를 꼭 기억을 하시고, 아무데나 한 문장씩 막 쭉 읽으시면은 결국 내용 다 알면서 문제 풀어서 답만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가 쉽죠. 자, 내용 쉽습니다. 어려운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도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뭔가를 생성할 수도 있고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의 뇌도 잘만 바뀝니다. 뭐가 뭐 어른의 뇌는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니까 그냥 그런 갑작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대단하게 뭐 열심히 살펴볼 필요 없으니까 요 정도 스토리 라인 정도만 살펴보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문장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순서 문제 제외하고 나면 뭐 대단하게 열심히 살펴볼 만한 부분은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문법 문제는 그런 거랑 상관없죠. 아무 데서나 다 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요 정도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이념적 원칙에 맞추어서 창의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봅시다. 장사꾼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뭐 장사를 하더라도 걔 편의에 맞춰갖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주장을 너무 고집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불교 국가에 뭐 장사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야, 장사는 종교고 나발이고 이념이고 다 때려치우라고. 무조건 가서 팔아먹어야 된다고. 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할 거냐고.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아먹어야지 된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팔아먹을 거냐라는 말입니다. 자, 남의 동네 갔으니까 남의 동네에는 걔네들만의 생각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생각이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반드시 트러블을 일으키겠지. 설마 안 일으키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머리를 쓰세요 라는 거죠.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잘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가서 무조건 팔아보세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를 보시면 이념적 원칙이라는 애가 법, 규칙,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회든지 자기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념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걸 당연히 법으로 만들어 놨을 거고요. 그러면 내 원리하고 제 원칙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장사를 안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다 필요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러시아하고 뭐가 맞아갖고 장사를 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그렇게 뭐가 잘 맞아갖고 장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없이 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중국하고 그래 친합니까? 안 친하잖아. 근데 뭐 장사는 잘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념적인 원칙은 당연히 자기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건 저거 나라 탓인 거고 내가 걔네들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건 그래 살겠다는데 걔네들의 선택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의 선택 1번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건 국가 우선주의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슬람 근본주의 이야기 나오고 이집트식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당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집트 사회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3번은 걔네들이 생각하는 걔네들의 근본 정신을, 즉 이념적 원칙을 법제도 속에서 만들어 놨을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하고 장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거래 성사의 걸림돌이 될 거잖아. 그래도 창의력을 좀만 발휘하면은 잘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내용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원칙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얘를 지금 금방 우리 색칠한 애 요것만 딱 보고 시험을 치면 문제 못 맞췄습니다. 전체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절로 쑥 나오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셔널리즘은 지금 자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기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유 개발, 이거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사례입니까? 위에서 1번 내셔널리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셔널리즘과 관계된 게 요만큼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편법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 나라 땅 속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가 내셔널리즘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자원을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까?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새끼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기름이 땅 속에 있을 때는 국가의 것인데 이 기름이 이 땅 속에 있는 거를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 파이프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애가 되죠. 땅 밖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땅 밖에 나온 물건은 자원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품을 거래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잖아. 자원을 거래하지 말았겠지. 어떻게 상품을 거래하지 말았겠냐고. 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 법망을 회피할 수 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1번의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쓰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낼 수 있는 학교는 딱 2개 학교죠. 경상하고 성화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밑에 앞만 디비봐라 대출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관련된 설명은 밑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밑에 기름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회주의 이야기는 노동자 경영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자 경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누구의 사례입니까? 위에 3번 이집트 사회주의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읽어놔 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미안하지만 요 문제는요, 본문을 열심히 보는 것보다는 이 해설지를 열심히 보는 게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도. 지속 가능성 문제 지금 세 번째 나오네요. 자, 지속 가능성.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요 앞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뭐 대충 적당히 할 일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모두 다 발벗고 나서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지켜야 된다 라는 소리까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지킬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죠? 과학기술이라 하면 멋진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서 시계바늘을 한 방에 확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야, 그 정도는 돼야지 과학기술이지. 라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게 정말로 과학기술이 하는 일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과학기술이 무슨 지속가능성 해결하라고 뭔가 생겨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과학기술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은 결국 사물의 근본 이치를 알아내는 게 과학기술이지. 어느 놈이 실컷 어지러 놓은 거 문제 해결하라고 만든 게 과학기술이냐고. 절대 아니라고. 라는 소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과학기술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기여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대감입니다. 왜? 지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 이게 뭔 소리입니까? 과학기술은 그게 정말로 훌륭한 과학기술이라면 남들한테 공통적으로 생겨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라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이고, 그러니 이 과학자가 시키는 것은, 이 과학자라는 놈은 정말로 훌륭한 과학자는 우리 모두를 다 죽어가는 데서 살려줄 수 있을 거니까 걔네들은 특별한 지식을 얻고 특별한 권력을 얻게 되고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만 놈인데 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야? 목사가 뭔데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목사님이 원래 뭐 하는 건데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감히 신의 말을 어겨 죽으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된다는 말은, 과학자의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과학자는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된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함축 의미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become priest of our er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낼 수도 있겠고 함축 의미 문제로도 시험에 낼 수 있겠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이 과학자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기대가 크죠? 위에 있었잖아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감이라는 말이죠. 과학자가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라고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과학자한테 믿는다. 이게 지금 과학자는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된다 라는 말의 숨은 속뜻이다 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걔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과학자라는 애가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즉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면 그렇게 되고, 네 지식으로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니는 과학자도 아니지. 에이, 저 뭐 찌질한 과학자지. 저리 꺼져라. 이런 소리가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과학자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몇 문장 더 나오는데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최종 시험 뭐 이딴 소리도 나오죠.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요까지가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원래 과학자가 그런 거 하는 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 뒤에 이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형적 관점의 결함이 있다. 이게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래서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선형적 관점의 결함이 있다. 1대1로 매칭할 수 있다. 즉 선형적 관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과학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믿음에는 그거를 바로 직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가 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 원래 과학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애가 아니다. 라는 소리가 뒤에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과학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과학이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뭐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가 뒤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자꾸 이걸 누르노.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재평가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서 시험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입니다. 문제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지. 그런데 지속 가능성 문제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애가 한 명의 영웅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뭔가 멋진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게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야, 너가 안 어지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어제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야, 너희는 열심히 어지르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소리죠. 뭐 글이 상당히 뭐 베베 잘 꼬아놨습니다. 괜히 과학자한테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지속 가능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면 너희가 어지르지를 말아라 이런 소리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 스토리 라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서 봤었던 이 선형적 관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리니어 뷰가 뭘 의미하느냐, 위에 나와 있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과학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과학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로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친구 절반인데 잠깐만 쉬다 갈까요? 자, 7강. 낭비되는 식품을 줄이려면 왜 해야지 됩니까?
아껴 쓰면 되지요. 아무거나 막 주 사니까 문제지. 사갖고 썩하에 삐리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 중에서. 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기 전에 집에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필요한 만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지극히 간단한 소리죠. 이런 수준 낮은 문제를 우리가 봐야지 됩니까? 돌아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그냥 썩하에 삐리는 거나 아니면 쓰지도 않고 버리는 애가 14%나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뭘 어쩝니까? 어쩌기는 뭐 당연한 소리, 뻔한 소리가 나오겠죠. 상하기 쉬운 식품은 째매식 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어들이나 한 몇 가지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뭐 페리셔블 이런 단어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크린지 뭐도 옆에 나와서 뭐 이런 표현 있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 단어들밖에 안 나오는데 좀 조심해야지 되는 단어라면 프로듀스가 명사로 썼을 때 농산물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키포인트 왜? 자, 뭐 하면 된답니까? 너무 많이 안 사면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가 하고 싶은 말이죠. 뭐 대단한 말이 있겠습니까? 딴 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근거 없는 믿음이 되는 오래된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원래 틀려 먹은 말인데요. 원래 틀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틀린 거 누가 봐도 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사회에서 널리 퍼지게 되면 카더라가 그렇다로 자리를 잡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젠 안 사라집니다. 이제 그 자리 잡고 그냥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 것이냐? 안 사라집니다 라는 게 시험에 나오죠. 안 사라집니다. 잘 안 사라져요 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소리 아닙니까? 처음엔 틀려 먹은 겁니다. 빨리 고치면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그게 무슨 수가 된다고? 그게 마치 진실처럼 여겨지고 그래 되면 암만 틀렸는데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 다 그렇다 하던데 라고 알아버리죠. 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역사 내내 인간의 상상력은 무엇이었다? 양날의 검이었다. 양날의 검,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double-edged s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나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좋은 거니까 당연히 새로운 발견을 만들게 됩니다. 누구한테? 상상력이 좋게 쓰이면 새로운 발견을 만들게 되지만 나쁘게 쓰이면 부정확한 가설이 생겨서 근거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이어지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에디슨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 앞줄에서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양날의 검이에요 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러면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애가 왜 등장을 합니까? 예를 들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에디슨이 잘못했어요 라는 말입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디슨이가 등장을 하는 거는 에디슨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 새끼는 의문의 일패를 하는 건데요. 자, 얘는 그래서 근거를 위해서 뭔가 이상한 애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왜 등장했습니까? 에디슨이는 앞에 있는 말 누구랑 똑같아? 상상력이랑 똑같아. 에디슨 이꼴 상상력이야. 그런데 이 에디슨이를 끌고 와가지고
야가 했던 말은 정말 좋은 말 있잖아요. 잘 안 되는 방법을 여러 개를 찾아냈을 뿐이지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라고 지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좋은 뜻으로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자는 에디슨이 맨키로 여러 가지 이상한 오류를 많이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걸 가만 내비두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당히 오랫동안 유통되면 그게 잘못된 메아리 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진실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 오류가 굳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토마스 에디슨이는 왜 끌어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부터 만약에 에러가 또는 일부만 진실인 것이 오랫동안 서큘레이트 되면, 그러면 그 잘못된 오류들은 또는 일부의 진실들은 폴스 에코 메아리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잘못된 메아리 방이 뭡니까? 메아리 방은 울림통,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폭기, 잘못된 메아리방, 잘못된 메아리방, 뜬금없는 메아리방이 뭡니까?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문이 커집니다. 그러면 반복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이라는 메아리방, 그러면 이 메아리방을 해석하지 말고 반복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진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제스트만 보면 무조건 제안하다가 떠오르는 친구들, 야, 에러가 진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다, 암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맞죠. 그래서 where, 뭐뭐인 곳에서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뭐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실, 속에 알맹이가 없는 이른바 진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빈칸 문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폴스 에코 체인버라는 애는요, 그냥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레피티션이라는 애가 중요한 거지 에코 체인버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서 진실이 없는 진실을 나타낼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휴머라는 애는 이게 웃기기라는 유머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혈액형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의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이 주장 뒤에 다시 근거 설명이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혈액형별로 성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라는 소리는 헛소리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인터넷 TV 보면 그와 관련된 주장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결국 뭘 말한다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사실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부분을 두 개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양날의 검하고 dismiss is slow to die, 안 사라져요 라는 부분하고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강) 3번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의 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스토리가 설명이 나주셔야지 되죠. 그죠?
자, 이걸 예술 활동이라고 하지 말고 불멍 때리기, 캠핑 가서 불멍 때리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멍 뭔지 압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오밤중에 이상한 데 짱 박혀가지고 강가에 산속에 물가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냥 불 타는 거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와 그런 짓을 합니까? 잡생각 안 든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멍 때리기죠. 그죠? 그러면 멍 때리는 동안에 뭘 합니까? 걱정 근심을 다 잊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은 그냥 불멍 대신에 그 다음에 이 색칠 공부 책 꺼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색칠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뭔가 엄청 대단한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피카소가 되어야 됩니까? 모차르트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불멍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불멍이 좋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암 환자 내지는 암 환자 비슷한 놈들을 다루어주는 간병인들, 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냐라는 말입니다. 그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놈하고 그것들을 맨날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아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멍 때리면 밖에 나가야 되니까 불멍 때리지 말고 색칠 공부 책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색칠 공부나 하고 있으면 그거 하는 동안에는 뭘 할 거냐고 일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러면 뭐 하겠냐고 명상적 성찰적 방식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불멍 말고 색칠멍에 빠져서 어떻게 하라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 보시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극히 간단한 소리이다. 그런데 그걸 앞쪽에서 좀 이상하게 적어놔 가지고 예술은 원래 혼자 하는 것이지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곤란해진다. 첫째 줄은 우리가 혼자 예술을 창작하고 혼자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한다. 아, 예술을 원래 고독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집단으로 하는 애들은 예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이상한 주제로 빠져들면 큰일 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얘네들에 속지 말아요.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쳐다보세요. 그래야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불멍 아니 색칠멍 때리세요. 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색칠멍이라 했잖아요. 그냥 멍 때리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두드려 깨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성찰, 검증, 사색, 뭐 명상, 수행 뭐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색칠 공부에 푹 빠져보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자, 이게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 뭐 이 정도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하고 마지막 줄은 혼자서 예술을 하는 게 좋아요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 아니다라고 중간에 있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뭐 대단하게 뭐 시험에 크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해석 혼자 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이 단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셔야지 되죠. meditative, reflective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lective 한 번 더 나오고 validate, contemplative, 또 meditative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 위주로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과학에서 중요한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애가 등장하고 그러면 이 글은 갈릴레오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나라는 애도 등장합니다. 그럼 이 두 놈이 왜 등장합니까? 자랑 내랑 비슷해요. 둘이 공통점이 뭡니까? 지도 과학자, 나도 과학자. 나는 갈릴레오만큼 과학자는 아니고 그냥 초보 과학자. 그러면 자가 했는 것만 키로 나도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지. 그러면 둘이 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라. 그러면 둘이 뭐 했는데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 경사면 공 굴리기 이야기가 한 개 나오고 목성 위성 관찰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갈릴레오의 사례 두 가지를 들이대 놓고 나의 실험 이야기도 한 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을 찾아내세요. 뭐 했는데요? 뭔가를 측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성 위성을 하면서도 뭘 했습니까? 무슨 점들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비교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위치를 비교했다는 말을 이게 결국 측정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당연히 얘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무게를 재고하는 건 뭡니까? 이것도 측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을 뭘로 합니까? 눈대중으로 막 대충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점 정리. 과학에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럼 숫자가 중요하다를 다른 말로 바꾸시면 과학에는 숫자가 중요하다. Numbers are important to science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대충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측정하세요. 측정하고 계산해서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measurement입니다. 넘버 이꼴 measure입니다. 자, 그래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관찰만 눈으로 쳐다만 봐갖고 될 일이 아니다. Numbers are important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시오. 뒤에 나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Numbers are important to science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말로 쓰세요. 뭐 이상한 거 막 갖다 빼길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나옵니다. 다음 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한 데 막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요 정도 살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석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 살펴보시면 되겠다. 7강도 끝났고요. 자, 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1강 들어갑니다. 컴퓨터 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처럼 보입니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겠죠.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인간과 기계가 왜 상호작용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써져 있는 글자를 읽어놓고 그냥 내가 뭔 소린지 알아들었다 이렇게 좀 착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기, 뭐를, 뜻을, 의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면 지가 내한테 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간이 기계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기계한테 욕하면은 기계가 알아듣고 니와 내한테 욕하는데 이 새끼야 와 니가 뭔데 이렇게 대들겠냐고. 기계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인간이
기계를 더 잘 사용하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인간과 기계를 상호작용한다는 말이 뭔 개소리냐고.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더 잘 사용하기, 이렇게로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면 더 나은 은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유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포어라는 단어를 은유라고 지금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원래 뜻이 그런 뜻이 맞는데, 그죠? 이렇게 은유라고 해석을 하니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문제죠. 왜? 우리는 국어 시간에 비유법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환유법, 이상한법, 오만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직유법이라 하면 A는 B와 같다, be like처럼 하는 표현을 직유법이라고 배웠고,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 오오, 이거란 말이야. 내 마음이 왜 호수야? 미친 거 아니냐고. 환유법, 대유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국어 시간에 배운 은유랑 영어 시간에 말하는 메타포어가 100% 일치를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우리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번역을 잘못 해놓은 새끼가 문제인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은유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유라고 하면 알아묻기가 쉬운데, 이 번역을 한 놈이 뜬금없이 은유라고 사전에 1번 뜻을 그대로 갖다 써서 생긴 문제다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싶다 이거요. 그래서 컴퓨터 그냥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냥 그런갑다라고 합시다. 컴퓨터 은유란 차라리 잘 모르면 해석을 안 하면 될 낀데, 컴퓨터 메타포어란이라고 해석을 하면 훨씬 쉬웠을 건데, 컴퓨터가 명령어, 디스플레이, 배열, 동작을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뭐를 통해서는 필요 없는 말이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컴퓨터 은유가 뭡니까? 컴퓨터가 모방하는 친숙한 사물이나 행동이라고 컴퓨터 은유. 그래서 왜 은유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자, 뒤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거다. 데스크톱이라는 애가 책상 위에, 책상이 데스크고 톱은 꼭대기잖아.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쌤 책상 위에 저 모니터가 올라와 있잖아. 저 모니터 이 꼴 방. 모니터가 왜 방이야? 모니터가 왜 방이야? 창문을 열었다. 윈도우를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보이노? 파일과 폴더가 보인다. 그래서 책상 서랍을 문을 여니까 디스플레이 화면은 무엇을 책상을 모방하고 있고, 책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랍이 있잖아. 서랍을 폴더라고 하고, 그래서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서류처를 넣어 놓듯이 폴더 안에 다른 폴더나 다른 파일을 집어넣어 놓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지 컴퓨터가 왜 책상이야? 말이 안 되잖아. 책상 안에 책상 서랍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폴더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 A는 B이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해놓은 게 뭐냐? 은유란 내 마음은 호수요 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책상이다. A는 B이다. 메타포 맞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컴퓨터 은유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다. 그런데 꼭 진짜 은유라고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 은유라고 했구나 알아먹을 수는 있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 은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지 알아묻겠느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책상에 빗대어 놓은 것, 그걸 컴퓨터 메타포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놈 더 있었죠? 브라우저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많은 건데요. 검색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웹 브라우징은 윈도우 쇼핑이 뭐 하는 겁니까? 창밖에서 살 것도 아니면서 둘러보고 쳐다만 보고 만져보고 튀는 새끼들을 말하는 거죠. 돈 주고 사든지 살 것도 아니면서 괜히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거 만져봐도 돼요 하고 오만상 만지고 어지르고 튀는 놈들을 말한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상점이 뭡니까? 홈페이지들이겠죠.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를 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무슨 방을 한 개씩 또 디비보고 그래 놓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다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 인간이 저 컴퓨터라는 세계를 더 자연스럽게 더 잘 써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책상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라고 이해를 하면 웹 브라우징을 할 때, 데스크톱 정리를 할 때에 알아묻기가 더 쉽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인간과 기계가 진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렇진 않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은유처럼 좋은 컴퓨터 은유의 힘은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을 친숙한 기존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백화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상 정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던 것처럼 하세요 라는 거니까 기존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해줍니다 라는 거죠. 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보는 게 더 낫습니까? 본문 보기보다는 해설지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은유가 뭐예요 해서 막혀가지고 아직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첫째 줄을 읽으면서 더 나은 은유를 개발하는 것일 것이다 해서 진도 못 나가고 답답해하는 친구들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읽어보면 된다. 잘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막힌다고 해서 멈추시면 그때부터 절단 나는 거다. 모르는 말이 나왔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읽어라. 그래서 저렇게 불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11강 1번은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성화 친구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왜? 이런 거를 하도 자꾸 서술형으로 표 정리하라고 싸가지고 문제죠. 표로 정리해서 시험 내는 거 나중에 한번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연습해보고 그 전에는 그냥 한번 읽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되는 인간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양 침식 그랜드 캐년 가서 바람 불고 비는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싸 가지고 다 깎이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물론 그래서 침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또 빌딩 지어서 또 무슨 공장 지어서 하여튼 뭔 짓을 하니까 원래는 풀이 덮여 있던 지역에서 풀밭에 풀뿌리를 다 걷어내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흙이 다 깎여 나간다. 그거 말고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쉬운 내용입니다. 뭐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에 가해지는 인간 활동이 토양 침식의 커다란 원인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소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들은 뿌리 연결망이 침식력에 대항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침식의 30%는 자연에 의한 것이고 70%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농사 지을 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내가 원하는 작물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잡초잖아요. 그죠? 다 캐내고 태우고 걷어내고 죽이고 약치고 뭐 오만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초목의 보호막이 파괴되고 침식 과정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말고 다른 예시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문명들이 침식 때문에 망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사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줍니까? 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잘못된 토지 관리 관행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토지 관리 관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초기 문명 망한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이 정말 두서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농사 말고 다른 예를 드는 게 좋은데 망한 애들의 잘못된 관리 관행이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그래서 침식의 재앙적인 역할을 인식한 초기 문명은, 그러면 이거는 망한 문명입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문명입니까? 이거는 인식한 초기 문명은, 그래서 잘못된 토지 관리 관행 말고 잘된 토지 관리 관행을 써먹었겠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테라스식 토지를 계단식으로 만들기. 그래서 죽은 애들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저라니까 죽는구나를 목격했던 초기 문명 애들은 그러면 잘 써먹어야지 라는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테라스식이요.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식 더 랜드, 랜드를 테라스식으로 하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초기 문명이랑 두 개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 위에 있는 애들은 망한 애들. 이거는 망한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이거는 살아남은 애들. 저라니까 망하는구나를 살펴봤던 애들은 안 망하려면 잘 써먹어야지. 그래서 답으로 뭘 찾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keep from이 나와야지 됩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플로잉, 플랜팅, 이리게이팅으로부터 땅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침식을 막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게 테라싱이지, 테라싱을 해서 침식이 심해졌다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테라싱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당연히 좋은 놈이야 를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누가 봐도 뻔할 뻔짜인 애들이잖아요. 인간이 농사 짓는다고 땅에 있는 풀뿌리를 다 걷어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 오고 바람 불면은 땅이 다 쓸리 나갔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까지는 누가 봐도 쉬운 내용이고, 그랬는데 이제 초기 문명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두 초기 문명이 같은 놈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요까지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훌륭한 놈입니까? 멍청한 놈입니까?
멍청합니다 라고 글을 쓰려면 말라고 씁니까? 어차피 죽고 없는 애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글을 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떠하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안데르탈, 니안더설즈라고 읽은데요. 네안데르탈 애들은 it used to be thought th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sed to는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겨졌습니다가 뭔 소리입니까? 이게 틀려먹은 생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얼빵한 놈들이고 슬라우칭한 동굴에 사는 미개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네안데르탈 멍청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가 당연히 이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화석 꼴랑 한 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화석이라는 애가 위치 뒤에 모던 스칼라십 해즈 프루브드 해픈즈 요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되죠. 요거 잠시만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할 거니까. 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o든 which건 that이건 뒷자리에 s는 v다 or을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한 개 없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목적격 관계 목적어가 대절이면 어떡할 겁니까? s는 v다 or를 이만큼이 다 없어야지 됩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한 개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무거나 한 개만 없어도 그냥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얘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은 애고 야가 한 단어기 때문에 야도 한 단어고 뒤에 빠진 애도 한 단어다라는 말입니다. 대절이 몽땅 빠져야 되는 게 아니고 대절 속에 한 단어만 빠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원래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야는 원래 그냥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요. 주격을 쓸 겁니까? 목적격을 쓸 겁니까? 다시 말하면 위치나 that한테는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who한테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who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whom을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생긴 걸로 봤을 때는 명사 뒷자리에 요 명사 뒷자리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목적어가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대절 속에서 지금 실제로 빠진 건 누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야는 whom이 아니고 who가 맞다 이겁니다. 실제로 빠진 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냐라고 하면 요 주어 동사를 삽입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삽입절입니까? 진짜로? 뭘 삽입절입니까? s는 v다 that 점점점인데 그냥 주절이었던 거지.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다들 삽입절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삽입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런 문장이었던 겁니다. s는 v다 that에서 that 앞에 있던 원래 문장의 주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석은 뭐를 어쩐다 라고 누가 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죠. 이게 정상적인 해석인데 삽입절처럼 해석을 하자면 누가
뭐 하기에 뭐를 어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자, 원래 우리 문장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문장이죠? 여기를 보충 설명을 좀 해야지 되니까 살펴보시면 자, 그래, happen to be라는 동사가 있고 has prov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more부터 proved까지를 뭐라고 알고 있다고? 삽입절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삽입절의 해석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습니다. 누가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삽입절의 해석 방법이고 그냥 그런갑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요 위치는 뭡니까? 이 동사 앞에는 여기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앞에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랑 이 동사를 연결하는 말은 뭐가 돼야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시 숨어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러나 저러나 해석은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 지금 빠진 애가 뭐였죠? 주격관계대명사가 빠져있죠. 맞아요? 지금 빠진 게 누구라고? 대절 속에 지금 빠진 게 주어가 빠져있잖아. 그러면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죠? 이건 생략 불가능이 아니고 생략 가능합니다. 야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단 여기는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상관없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여기는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The way he was 뜻이 뭡니까? 그가 옛날에 했던 방식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까? 옛날의 그의 모습 그대로 라고 해석을 했죠. I am not the man I was. 이렇게 되면 나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the way가 아니고 the man입니다.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겠니?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야, 비동사에 목적어가 있나? 비동사에 목적어가 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거는 누구냐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들어봤는데 보호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없지. 그러면 실제로 빠진 거는 뭐가 빠졌어? 보호가 빠졌잖아. 그러면 보호는 무슨 격이냐고? 주격 보호니까 당연히 생략된 애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후위치 대시 나왔는데 뒤에 빠진 게 뭡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는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상관없이 생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부사는 관계 부사도 생략할 수 있어.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 부사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건,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일단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판은 딱 한 개의 화석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누구라고? 늙은, 병든, 부상당한 남자의 화석이다 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현대 학문이 증명하였다. 해석이 잘 됩니까? 원래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삽입절과 관련된 요 표현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은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추구합니다. 다음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해석을 열심히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이건 중요하지만 해석 문제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네안데르탈 애들을 얼빵한 놈들, 멍청한 놈들, 덩치 같은 놈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화석을 그렇게 얼빵하게 늙고 병든 추한 늙은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안데르탈 애들은 그렇게 늙고 병든 애들, 멍청하고 얼빵한 애들이 아니었다가 뒤에 이어져야지 맞죠. 그래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늙은이를 쳐다보지 마시고 건강한 네안데르탈 애들은 아마도 어떤 상태로, 이렉트한 상태로, 야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인 채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던 애였습니다. 침팬지보다는 훨씬 인간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걔네가 살던 곳 주위에 있던 물체들이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 애들은 복잡한 도구를 만들 줄도 알 정도로 머리도 좋은 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놈들 하면 그렇죠. 좋은 할배들이었습니다. 캐릭터리스틱 오브 데어 스컬이라고 읽어야 되죠. 두개골 특징은 또 제한합니까? 두개골 특징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암시합니다. 걔네들은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얘네들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인간에 훨씬 가까워요. 인간이 똑똑한 놈들이에요가 하고 싶은 말이죠. 요즘 정리. 네안데르탈 애들은 이상한 화석 한 개 보고 우리가 모질라는 놈 취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안데르탈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습니까? 직립보행도 할 정도고 복잡한 도구도 만들 줄 아는 애들이었고, 그래서 현대인만큼은 아니라도 말도 할 줄 알았던 애들이었고, 동굴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살았으면 살기 좋게 개조했을 정도로 똑똑한 놈들이었다. 요점 정리. 네안데르탈 애들 엄청 똑똑해요. 끝. 그죠? 피리도 만들 정도예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 했던 말 한 번 더 한 소리, 헛소리에 불과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얘는 순서 문제로 내지도 않습니다. 순서 따위로 내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대단하게 시험에 낼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으니 문제 한 몇 문제 살펴보시고, 그래서 굳이 시험에 낸다면 that of 점점점 이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work 뒤에 erect가 나와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었던 거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정도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아니라면 시험에서 다루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수준 떨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도적 차별, 개인적 차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발생합니다. 어떤 상태로 발생합니다? 두 가지 차원, 제도적 차별과 개인적 차별이 있습니다. 한 개는 뭐고 한 개는 뭐입니다. 차별적 관행이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게 제도적 차별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직접 작용 중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또는 한 집단이 다른 한 놈을, 또는 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인 것이고, 그러면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잖아요. 근데 그 간접이라는 것은 제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모 단정한 여직원 구함이 뭡니까? 나는 누구를 차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차별이다 이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게 무조건 차별이다 이겁니다. 왜 용모 같고, 용모 단정한 거는 예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예쁜 건데요? 그러니까 안 예쁜 애는 차별하는 거네요 라는 거죠. 왜 사람 그 껍데기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라는 거죠. 그게 차별이다 이겁니다. 나는 니를 차별한 적이 없고 그냥 용모 안 단정한 애를 차별했을 뿐이에요.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요. 시스템, 제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대놓고 하는 차별, 지가 차별하는 줄도 모르게 하는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고 의도적인 게 직접적인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고, 얘네들 제도적 차별은 은밀하며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차별을 하는 건지 또는 내가 차별을 당하는 건지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니까 아, 나 차별 당한 거네. 아이고 억울하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학교의 표준화된 시험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내지는 전국 단위 시험을 말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캐나다에서 내지는 뭐 페루, 칠레 이런 데서 내지는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뭐 이런 동네에서 한 16년, 7년 살다가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 수능을 쳐야 된다네? 어떡하지? 수능 시험지를 스페인어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안 만들어주네? 그러면 나는 조선말을 모르는데 수능을 위에 친단 말이고, 내보고 왜란 말이지? 시험 치지 마란 말이지. 그지? 그게 뭐냐고? 왜 나를 위한 배려가 없냐고? 시스템인데 라는 말이죠. 그게 뭐라고? 소수민족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균형 맞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예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놈한테만 미치면 좋겠는데요, 부족 집단 전체한테 세대에 걸쳐서 또는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는 안 보이는 차별이라고 해서 이게 정도가 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개인적 차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혹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본문을 살펴보시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쉬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인스티튜셔널 차별은, 제도적 차별은 has an impact on,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are이 동사인데 원래는 as를 써야지 맞습니다. 그죠? as가 나와야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more 뒤에는 than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as를 쓸까요? than을 쓸까요? as를 쓸라니 more이 울고 more를 than을 쓰자니 as가 울어요. 누구를 쓰고? 더 가까운 애한테 맞추어 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 사이에 숨어 있는 if not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자, not more이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말이고 더하지는 않다는 거는 좋은 거고 severe는 뭡니까? 나쁜 거죠. severe는 혹독한 게 나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지 않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콤마 사이에 들어있는 if not이나 if 앱을 이런 표현은 무조건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개인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보다 더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해됩니까? 얘네들한테 보다 더한 것은 아닐지라도 걔네들한테만큼이나 심하다. 야들보다 더 많으냐? 그거는 아닐지라도 그만큼은 된다. 적어도.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야는 해석 잘 되라고 저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해석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서 if not이라는 애가 문장 잘 나가다가 콤마 찍고 사이에 if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해석을 여기서처럼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답지처럼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뭐뭐는 아니더라도 라고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죠? 콤마 사이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if not more so를 빼고 해석을 하면 요 then은 원래 앞에가 as였기 때문에 이것도 as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제도적 차별을 당하는 것의 결과는 개인적 차별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